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두 차례 추락 사고를 내 346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가 있었죠. 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떠나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후 추락해 안타깝게도 탑승객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이 보잉사의 이 기종은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고 원인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잉 737 기종 오토파일럿 시스템 중에 하나인 MCAS의 오작동이었는데요. 비행기 조종관 기수가 계속 아래로 당겨졌고 조종사들은 이걸 막기 위해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은 비행기의 기수를 바꾸지 못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157명의 사상자를 낸 1차 사고 이후에 시스템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2차 사고로 18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또 앗아갔는데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파장이 컸었죠. 해당 기종을 운행하던 이스타항공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결국엔 제주항공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됐죠. 경영 위기를 겪던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팔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왔던 연고기업이 사실상 매각되는 것이어서 항공편 증편과 새만금 신공항 활성화에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고가 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맥스 기종의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보잉사의 CEO 데니스 뮬런버그가 교체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지금도 사건의 책임 소재와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단순한 기계 오류였다면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명확한 인재라고 얘기되고 있죠. 제가 논문으로만 뵙던 미카 앤젤리 교수님께서도 HFES, 그러니까 인간공학 학계를 대표해서 최근 미 하원의원에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잉 737 기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추락까지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된 MCAS의 핵심 기능은 비행기의 앞부분이 너무 높이 뜨면 자동으로 기수를 내려서 비행기의 균형을 잡는 거였어요. 사실 비행기의 앞부분이 너무 높이 뜨는 현상은 그 현상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잉사는 비행기를 재설계하는 대신에 약간의 편법으로 MCAS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가 운항될 수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조종사들이 MCAS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가입니다. 이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제는 좀 명확해졌는데요. 당시에는 조종사의 책임이다, 단순한 기계 결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MCAS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오토파일럿 시스템들은 조종사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중지하고 조종사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기계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MCAS 시스템을 중단시키지 못한 조종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문제가 조종사의 책임이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공학 학계를 대표해서 앤젤리 교수님께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공학은 인간이 기술을 사용할 때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인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증언의 핵심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조종사의 잘못이 아니라 비행기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하지 못했다,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집어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앤젤리 교수님께서 미국의 하원 의원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디자인은 사고를 만들어내고 좋은 디자인은 사고를 예방한다. 인간공학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데 있고 이를 통해 사람과 기술이 협업하는 시스템에서 그 능률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디자인의 문제 여러 가지를 추려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입력값인 AOA 센서 데이터를 단 하나의 센서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수평 각도를 얘기하는 Angle of Attack, AOA를 감지하는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웃긴 게 AOA 센서가 이 737 맥스 기종에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MCAS 시스템은 이 단 하나의 AOA 센서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졌고요. 리던던시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데요. MCAS의 판단이 AOA의 센서에 의존하는 만큼 이렇게 안전을 요하고 민감한 시스템에서는 이 중복이라는 개념은 디자인의 기초라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또 세 번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을 거치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복해서 센서를 배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분의 센서가 있었다면 조종사와 이 MCAS의 판단의 불일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청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컷아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MCAS의 재가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추락 상황을 보면 MCAS가 기술을 계속해서 낮추자 조종사가 그 기술을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또다시 MCAS는 재가동이 돼서 기술을 다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와 싸우던 조종사는 계속해서 이 조종관을 붙잡고 MCAS라는 시스템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토파일럿 시스템에서 이 오토 시스템을 빠져나오는 것을 컷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서는 컷아웃이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행기까지 멀리 갈 것 없이 요즘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상황에서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 판단됐다고 운전자가 판단을 해서 운전대를 돌린다면 당연히 그 상황은 컷아웃돼서 운전자가 그 운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시 재가동이 돼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운전자는 계속 운전대를 부여잡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초, 2초를 다루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조종사가 이 MCAS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앤젤리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Situation Awareness, 그러니까 상황 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종사가 이 MCAS라는 시스템이 왜 MCAS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MCAS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당연히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이 새로운 기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요. 2시간짜리 교육 동영상에 이 MCAS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MCAS가 비행기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수가 내려가는데 조종사가 이 기수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MCAS가 잘못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AOA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기수가 계속 내려갔던 것인데요. 조종사들은 이 센서가 고장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종사들은 이 MCAS라는 시스템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종사를 물리적으로 정말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수가 내려가는 힘이 100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100파운드면 45kg 정도인데요. 조종사가 이 기수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45kg라는 힘을 버텨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당시에 조종사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조종관을 붙잡고 버티던 주조종사가 부조종사에게 조종관을 넘기자 부조종사가 왜 이렇게 세? 라는 말을 뱉습니다. 그 정도로 셌다는 거예요. 조종관을 잡는 일만 한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계속 조종사가 교체해가면서 시간을 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비행기가 이상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행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알람을 울리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비행 고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그거에 대한 알람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속도가 계속해서 붙으니까 이에 대한 알람도 울릴 것입니다. 영화에서 뭐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 아니면 우주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Right for the airport.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수없이 들리는 그런 알람 소리, 그런 것들이 당시의 비행 상황에서도 연출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알람들을 동시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조종관을 아주 세게 붙잡고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고도의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로드까지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MCAS 시스템은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인간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비행기를 운행하는 상황에서는 고도의 의사결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조종사에게 MCAS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기만 했다면 그럼 좀 더 조종사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쉬웠을 거고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옵션으로 팔았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안전에 중요한 요소를 옵션으로 팔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팔 때 이 MCAS를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 PFD라고 하는데요. 이 PFD를 사야 하는 이유, 이 PFD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옵션을 구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잉에서는 이 정보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에 대한 무지가 낳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 하원 의원에서 엔젤리 교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지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기계에게 많은 판단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기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계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인간에게 적절한 신호도 못 줄 뿐더러 기계의 잘못된 판단이 인간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왕의 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